이재명 대통령의 기습 SNS 발표가 또 터지면서 다주택 투기꾼들의 종말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송파구에 이어 강남구에서 1,300개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급해진 투기꾼들은 호가를 수억씩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직위원회 사법농단에 국민들이 상심해 있는 와중에 이진관 판사가 재판정에 등장해 여지없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SNS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왜 이자 상환 비율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하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동일해야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에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그리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러서지 않겠다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간다. 끝까지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올라왔어. 네, 소장님. 웃지 마십시오. 네,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 돼. 진짜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좀 공교로운 지점이 사실 좀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꼭 얘기하면 말씀하셔서 이거 뭐 우연히 네, 우연이죠. 어쨌든 지금 아니면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가령 참모들도 지금 부동산 정책이 최 1순위니까 예를 들어 매불쇼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 모니터링하면서 보고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매불쇼밖에 안 해요. 이 얘기는 네.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대출, 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 대출은 굉장히 쉽게 해줘요. 그다음에 만기가 돼도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해줘요. 기존의 조건 그대로.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하기고 임대사업 다주택자들 얼마나 편했겠어요. 너무 땅 짓고 헤엄치기. 근데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하고 사업을 하면요. 난리를 칩니다. 대출 안 해주려고? 이자 안 갚고 이러면. 그래요. 실적 안 나오고 이러면. 갚으라고 그러고 그래 금리 올리고 난리를 치는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되게 중요한 대목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산업자본.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서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컸다고요. 쉽게 말해서 스타트업이나 뭐 사업을 할 때는 대출을 그렇게 깐깐하게 하면서 뭐 아파트 사거나 임대사업, 부동산 살 때는 그냥 하세요. 담보대출 다 해주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들이요. 다주택자들이 임대료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전세 끼고 살거나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임대료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갚아야 돼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목표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집값 상승을 목표로 해서 들어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처음에 담보대출 해주고 거기서 이자 갚아나면서 언제까지 집값이 오를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임대차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들이 자꾸 바뀌어야 좋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래. 왜? 그래야 전세 가격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니까. 맞아. 자꾸 나가래. 네, 임차인 자꾸 나가래. 부동산도 좋아. 이게 되게 뭐냐면 다른 나라 가보세요. 임차인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안정적으로 나한테 임대료를 주고 그게 소득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임대료가 소득이 목적이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빨리 나가주고 임차인이 바뀌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 구조가
팽배했는데 사실 네.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고착화됐는데 그 정면으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벽을 지금 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사건이군요.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강조했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다주택자 뭐 얼마나 된다고 뭐 금융 그거 갚으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그리고 그 부동산의 관행들 생산자 금융으로의 전환 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작은 얘기를 일종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 이게 지금 금융혁명이야. 맞죠. 이 모르지 이게. 자 들어봐. 좋다 좋다. 이게 소장님이 강의한 내용이야. 잘 들어. 지금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그럼 누군가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주택자는 엄청나게 가격을 올린 다음에 파는 거잖아. 어찌 됐든 세금 더 안 물려고. 그런데 무주택자가 이걸 사. 근데 이후에 매물이 많이 쏟아져 가지고 무주택자가 산데 무주택자 집값이 떨어지면 얼마나 손해 봐. 맞지? 막차 탄 거잖아. 그리고 이 직전에 판 사람은 얼마나 이득을 봐. 그렇죠. 행복하잖아. 더 떨어뜨려야지. 이거는 대단히 불공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불공정을 깨기 위해서는 금융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융혁명. 자, 심지어 그 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대출도 잘 됐어. 네. 맞아. 대출의 혜택도 봤어. 그래놓고 집값도 많이 올랐어. 그렇지. 두 가지 혜택을 다 보고 탈출까지 해버렸어.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대출도 어려워. 집값도 떨어져.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출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관련 대출은 뭐 30년, 40년 그렇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거 이제 중단하자는 거야. 그거 중단해. 그럼 중단하면 내가 여력이 없으면 팔겠지. 그럼 매물은 또 쏟아져 나와.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 유입되는 무주택자들 대출 규제가 되잖아. 여기 중단한 거를 이 사람들한테 주자는 거야. 뭔지 알지? 금융혁명. 근데 이거 너무 큰 일이잖아. 이거의 첫 단추. 맞아요. 바로 RTI를 건드리겠다는 그렇죠. 거야. 그리고 맞지? 맞아요. 다주택자부터 시작하자는 거야. 시작하자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예. 어딜 보냐면 9번 볼게요. 9번 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거예요. 가계 대출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가계 부채가. 가계부채는 심각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냐면 내수가 안 좋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려운 건 사실 여기서 다 출발된 거예요. 네.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빚 갚고 맞아. 그죠? 네. 한 달에 이자 막 이자 200, 내고 300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파생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나 금융 당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대출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대출을 이렇게 받아서 다 뭐 했습니까? 집 샀지. 집 사놨죠. 어. 근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어. 그렇지. 근데 대출 혜택은 계속 누리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불공정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고 그리고 집도 사고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대출 없이 집을 사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출 안 해주잖아. 그럼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총량을 건들지 않고 기존에 대출 받는 사람들이 갖게 하고 그 대출을 받으면 될 게 하는 아, 금융혁명. 네. 이 시작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하고 있다. 와. 네, 그래서 되게 가슴 뛰는 RTI로 가슴 뛰는 이야기야. 이거는 진짜 막 가슴 뛰는 이야기라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금융회사들, 은행들, 은행들. 이 벽이 높지 않습니까? 기득권. 그렇죠. 그리고 금융 마피아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 마피아. 제가 이 얘기를요 계속 해왔는데 다 웃었어요. 웃었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었어. 사실은. 그런데 저는 공정성으로 봤을 때 이거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자산을 뺏어오자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되거나 그럴 때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대출뿐만 아니라 많이 새롭게 시작하는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 분들한테 충분히 대출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 라는 불공정 겁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죠.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죠. 이건 엄청난 이야기야. 근데 이걸로 바로 가기엔 너무 크잖아. 맞아요. 그래서 RTI. 그래서 제가 임대사업자. 계속 강조하는 감동적인 코드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강조했듯이 발이
땅에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건 제가 틀린 거예요. 전 계속 높은 얘기만 했거든. 그래서 막 뭐 금융을 바꿔야 됩니다. 아. 구조조정을 해야 돼. 이 얘기하니까 아.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죠. 무서워했지. 그런데 조금씩 시작하잖아요. 단계라는 게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방향이냐면 문으로 발 들이미기 기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변화를 일으킬 때 방문 열 때 머리부터 디민 사람 있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아. 야 뭐하냐 이러는 어. 거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발을 슬쩍 먼저 이렇게 네. 가방부터 넣어놓지. 아니 괜찮아요. 뭐 가방 쓰요. 그다음에 그냥 팜플렛 하나 쓰요. 그렇죠. 그리고 발 하나 쓰요. 그렇죠. 이게 전형적으로 행정을 와, 잘했던 행정가야. 그렇습니다. 행정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다. 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여기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할 때마다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발을 내밀었는데 본체도 안 해. 그러면 지친단 말이에요. 지치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고 변화입니다. 아.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죠. 네. 투자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들 줄어야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기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요. 그럼 이 동력이 생깁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서울 아파트가 올랐다고 기사 떴던데. 그거는 과거 지표예요. 과거야?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표. 아, 그래서.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하단 아,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아, 그래프 변화가 한번 볼게요. 있어요, 실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거예요. 오, 진짜 있어. 강남의 변화가 시작했어요. 강남의 변화. 네. 강남구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딱 이재명 대통령이 SNS 발언을 시작하고 정책을 얘기한 순간부터 매물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못 버틴다 싶었나 보네. 이제 집값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야. 예전 같으면 강남집 안 팔아요. 웬만하면. 네. 오를 건데 왜 팔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책해도 그거 무용지물인데 왜 팔아요?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를 팔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예측하건대 이제 3월, 4월부터 집값 하락세가 보여질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동력을 받는 거예요. 동력 받아 그때는. 그렇죠. 진짜로요. 어. 그러면 여론도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력을 발판 삼아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 진짜 하고 싶은 것들. 와.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그건 언론이죠. 언론. 언론이 공격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아, 공격 시작했어. 3번이요. 가만 일단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보수 언론들이 경제지를 중심해서 대출 규제하고 다주택자 규제하면 임차인과 세입자가 괴롭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하면 서울 전세 급감해서 전세난 번질 거다. 그다음에 세입자들 가격 상승하고 엄청나게 어려울 거다. 세입자들 한숨 푹푹. 이게 일단 1차적인 제가 볼 때 저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동산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은요 세입자하고 노모들을 걱정합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야. 매번 똑같아 진짜. 그렇죠. 맞잖아요. 노무는 새로 나왔어요. 아니야 노무 매번 있었어. 아, 그랬어요? 내가 알아. 어느 곳에 사는 노모 그 있어. 평생을 그 자리에 계셨던 막 이러면서. 그 노모는 10년 전에도 80 부부였거든. 10년 뒤에도 80이야. 그렇죠. 집 한 채 있는데 괴롭힌다. 그렇지. 이거잖아. 그래 매번 나오는 거 소득 있어. 없는데 괴롭힌다. 그렇지. 이거잖아요. 자, 요거 어떻게 할 근데 겁니까?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여기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네. 저희가 6번을 볼게요. 6번. 논리가 뭐냐면 언론들은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임차인을 내쫓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들이 힘들 거다. 세입자가.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저희가 해왔던 얘기잖아요. 계속 했던 얘기잖아. 맞습니다. 그랬더 이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아무리 줄어도 그 집을 팔고 나가도 예를 들어서 두 종류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다주택자가 사면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사면 그러면 수요가 줄지. 그렇죠. 그거죠. 그렇지. 공급도 줄고 수요가 감소한다. 근데 얘네들은 전제가 이거야.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 집을 부시고 나간다고 생각해. 진짜로. 맞아요. 맞잖아. 그래서 집이 없어진대요. 없어진대. 아니 지금 총량은 똑같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총량은 똑같잖아. 네. 그 집 안 부시고 나가잖아. 그렇죠. 맞지? 근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갈수록 해서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당장 이사해야 될 테니까 일시적으로는 있죠. 그렇지. 그런데 이 상황을 저희가 잘 견뎌야 된다. 관리만 잘하면 이겁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진짜 임차인들한테 그리고 진짜 세입자들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 전세 가격 싸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집을 갖게 하는 거. 집값을 안정시켜주고 맞아. 그리고 내 집 갖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 얘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과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계속 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한국의 언론들이 이 건설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한 네. 예를 보여드릴게요. 한 예를 보여드립니다. 4페이지를 한번 보고 4번을 4 볼게요. 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예시입니다. 예십니다. 서울신문과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에 건설사들 지분이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50% 정도가 넘어요. 건설사 지분이 언론사에 많이 들어가 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광고도 해주고 그렇지. 사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동산 가격 오른다, 부동산 집 부족하다, 그래서 빨리 집 사라, 빨리 더 집 살 데 없는데 그럼 분양받아라, 빨리 엄한 데라도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언론들이 근데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투기꾼도 아니고 그렇죠. 뭐 대한민국 제도 안에서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네. 전세 사기라는 완전 피해자. 것은 그렇잖아. 이런 사람들 공적 자금 투입해서 보호하자고 하잖아. 언론이 뭐라고 하냐? 모럴 해저드, 그렇죠. 도덕적 해이를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건설사가 지들이 운영 못 해갖고 박살나잖아. 그때는 공적 자금 무조건 투입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경기 위축된다. 그렇지. 안 좋아진다. 이게 얼마나 이놈들이 진짜 나쁜 그러니까 이걸 놈들입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봤어요. 계속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혁파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먹혔지. 왜냐? 내가 없었잖아.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야. 다른 얘기를 하는 언론들이 없었거든요. 없었어. 근데 우리나라 너 이 웃지 마. 특히. 부동산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의 언론 수준이 얼마나 이게 처참한지를 제가 한 처참해. 예를 보여드릴게요.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놀랜다. 이게 매일경제와 매경이코노미의 부동산 기사예요. 자기야 국평도 아닌데 20억이래. 집주인 들썩. 여보 이젠 20억도 우습네. 집주인 난리. 오빠 우리 집 70억은 거뜬하겠지? 집주인 환호. 여보 14억짜리도 없어. 난리난 부동산. 오빠 이젠 40억이 우습네. 집주인 깜짝. 여보 자기야 오빠를 계속 번갈아 쓰면서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네. 아니 우리나라의 매경이 경제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허니 하우징 프라이스 이즈 서징이라고 하면 이거 웃긴 거예요, 안 웃긴 거예요? 그거는 웃겨. 이런 기사를 쓰고 있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빠 기레기인가 봐. 와. 건설사가 언론사를 소유 못하게 해야겠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네. 근데 이게 너무 뿌리가 깊다. 그러니까 깊어. 없앨 수는 없으니까 사실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매불쇼가 중요한 건데 네. 어쨌든 이런 기사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이라는데 수준이 충격적이네. 와, 자기야 여보 오빠를요 번갈아가면서 계속 써요. 오빠 우리 집 70억은 거뜬하겠지가. 아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를 했어. 처음에 오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야 여보로 가잖아요 보통. 그런데 갑자기 또 오빠야로가. 야 충격이네.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신문 헤럴드 얘기를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지역 언론사 가면은요 건설사가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론사를. 네. 그렇죠. 자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해드리지만 네. 이제 시장의 변화가 중요하다. 변화가 그러면 중요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면 동력을 크게 얻을 거예요. 음. 그러면 훨씬 더 큰 개혁도 단계적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발 내밀었으니까 발 이제 무릎, 내밀었잖아. 그다음에 허리, 허리, 그다음에 가슴, 가슴, 머리까지 머리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사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거 확실히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 이렇게 보잖아요. 매물이 엄청 많이 늘어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아직까지는 가격이
내린 상태로 내진 않더라고. 아직까지는 네. 버티는 거야. 그게 전형적으로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는 그러니까 거죠. 뭐냐면 맞아요. 일단 매물을 내놔요. 내놓을 때부터 가격을 낮추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10억에 거래됐는데 제 집은 싸게 팔아주세요. 9억 원에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리고 부동산도 그걸 원하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래도 10억 5천에 내놓을게요. 일단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줘야 네. 무주택자들이 무리하게 집을 안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신호를 계속 줘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유주택자가 패널로 나왔더니 리액션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거의 침묵하다 가시더라고요. 와, 내가 그래서 계속 눈치 보이더라고. 계속 주식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주식 얘기에 환장하는 분이야. 나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와, 부동산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와, 시꺼맸어. 저 집 없습니다. 아, 집 있어도 네, 돼. 있어도 돼. 집 있어도 제 문제예요. 돼. 그러니까 내 문제라. 그때 저 자리에 이광수 선 계시거든요. 와,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근데 한 가지만 더 저희가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봅니다. 1년 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이 100%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팔기만 했어요. 아이고, 주식을. 네. 그래? 네, 계속 팔기만 했어요. 왜? 왜 팔았어? 그러니까 오르니까 판 거죠. 그런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다음 장 볼게요. 또 부동산이야? 설마. 아니요. 미국으로 엄청 갔어요. 아, 미국으로 미장? 갔어.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그래서 안 지금 안 좋은데? 좋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14페이지 볼게요. 개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야 돼.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고 진짜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개인들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돈을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제는 한국의 국장, 대한민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아. 이걸 끌고 가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5,800 이러지만 네. 뭐 7,000도 가고 만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충분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 그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해서 코스피 위원회도 있고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동산 위원회는 없어요? 우리가 이 매불쇼에서 이렇게 막 성토하면은 네. 이상하게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효능감 많이 느껴. 맞아요. 근데 국회는 이게 좀 잘 안 되네. 민주당이 안 돼요. 안 되네. 왜? 그래서 부동산 위원회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아니 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 위원회.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 법률이 되게 법 개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정하고 계속 부동산을 해오고 있고. 만드는데 네.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논의들이 필요해요. 필요해. 뒷받침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대책이었어요. 대책과 정책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야. 대책은 그렇죠. 집값이 오를 때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대책 발표만 해. 그렇지. 근데 자산 시장을 진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야, 좀- 미리 나와야 돼요. 미리 나와요. 그건 이 얘기 정책이어야 계속 하나. 돼. 정책과 대책. 알겠지? 정책과 대책을 얘기하는 거야. 주식 시장은 정책이 나오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주가 빠질 때 상법 개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잖아요. 주가가 올라도 계속 뒷받침 가는 얘기하잖아요. 거지. 뭐 코스피, 코스닥 얘기하고. 근데 왜 부동산은 그렇게 안 합니까? 부동산은 왜 맨날 대책이요? 정책을 만들자 이거죠. 그러면 그렇다. 같이 논의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와 그리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만나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코스피 위원회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부동산 위원회는 없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다. 맞아. 근데 사실은 정책과 대책. 주식도 그랬었어. 이게 전혀 안 먹혀서 정치권에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붐이 일고 하니까 정치권이 움직이더라고. 왜냐?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근데 주식처럼 부동산도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네. 부대변인님. 네. 네. 제가 하도 뭐 왜 이렇게 가만히냐 했더니 요즘에 조금씩 이제는 글도 올리고 SNS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속도를 내야 된다. 속도 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6월을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지방선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 벌써 아니 잘하면은 찍겠지. 이미 오르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어. 예. 부동산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단 맞아, 말이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만들 수 있는 위원회를 네.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6번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12월 4일
회의에 누가 참석했었습니까? 진술을 한 그대로. 진술 예. 그대로요. 제가 예. 그 말씀드릴게요. 예. 당에서는 추경호, 한동훈, 나경원, 김기현, 권영세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의문이 아까 말씀하신 당정대 그 재판장도 말씀하셨지만 당정대의 구성 인원들이 다 모인 것 아닙니까? 이걸 당정대로 부르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종식 대통령실의 의견만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저에게 이거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번 묻겠습니다. 통상적인 당정대 회의는 증인과 당이 소통해가지고 뭐 일정이나 의제 참석 범위 등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통상적인 당정대에서는. 네. 그럼 이날 12월 4일 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통상적인 당정대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제 지금 기억인데요. 아마 당에서 중진들이 대통령실에 12월 3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거 이제 25번 질문입니다. 이거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증인. 네. 당시 회의 의제는 누가 정했고 어떤 내용의 의제를 이제 다루기로 했습니까? 12월 4일 때. 의제가 그래서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아까 뭔가를 듣고 싶고 이런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무엇 아니요.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예. 것을 대통령실에 있는 당사자들은 뭔가 더 알지 않을까 해서 예. 아마 중진들 위주로 오히려 대통령실을 부르는 그런 내용, 그런 뭐 하여튼 의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증인이 저 수사 과정에서 했던 말씀 또 말씀드릴게요. 그 증인 말씀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증인 수사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비상계엄 이후 향후 전국에 대해 당정대가 모여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정대가 따로따로 각자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내란죄 특검 수사 등의 대응 방안 내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이렇게 제 생각은 그랬는데 예. 뭐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25다실 생략하겠습니다. 26번 중에 국무위원 쪽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아까 이제 지금 이제 기억이 더 가물가물하신 건 이해하는데요. 조사 받으실 때 국무위원 쪽 누가 참석했냐 하니까 최상목, 박성재 참석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 아마 그 조사하시는 분이 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동훈 저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걸 그랬는가 물어봤더라고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맞다 그렇게 예.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당정대 회의가 약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에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실제로 논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각 개별의 의견은 잘 모르겠고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날 전반적인 것은 대통령실에는 왜 이런 변고가 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였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마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한 걸로 압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당시 회의 때 비상계엄 해제 직후부터
야권에서는 윤석열의 탄핵 소추, 내란 특검 수사 등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 내지 대책 마련도 논의하려고 한 것이 맞습니까? 논의한 것이 맞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뭐 대책이라는 게 그 전날 계엄 선포가 됐는데 그 다음 날 저희가 뭘 대책을 논의하고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증인 당시 회의 참석자들 발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 안 나세요? 네. 증인 특검에서 조사 받으시면서 박성재 장관이 12월 4일 회의 당시 작성한 수첩 내용 제시 받아서 확인하셨었죠? 기억나시죠? 그거 수첩 내용 보여주면서 물었지 않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니 조사 받으시면서 못 봤습니다. 조서에 이렇게 남겨 증인께서 다 보고 열람하시고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차회 증인으로 나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 기억엔 지금. 예. 예. 그 해당 수첩에 잠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당 수첩에 중도 임기 중단 X 그다음 사퇴 탄핵 특검 수사 이 괄호하고 내란이라고 이 박성재 장관이 메모한 내용이 있어요. 방기선 실장 뭐 메모인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아니, 이게 납니다. 박성재 장관 그 근데 방기선 실장 얘기도 물어볼 겁니다. 박성재 예, 예. 장관 것도 봤는지는 제 예.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 근데 이게 이 조서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은 증인이 보신 게 맞아가지고 그럼요. 예, 예. 네. 좀 이제 신중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 그 앞에 답변을 하셨을 때 그 회의 당시에 발언 중에 기억나는 게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마 그 조서에 제가 한 정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 자리에 지금 오신 분들도 기억나시는 걸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셔도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상황상 이게 지금 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그게 해제되고 이런 사실 뭐 전국에 난리가 난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모임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대해서 논의를 뭐 1시간 반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기억이 나는 게 없다는 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1시간 반이라 봐야 모인 분들이 여러분이 돼서 한 분씩 잠깐씩만 얘기해도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거가 이제 제 기억 속에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아마 뭐 본인이 말렸다든지 또 전혀 모르고 있었다든지 그런 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그런 기억은 제가 정확히 납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이라든지 또 장관 어느 분이라든지 이런 사실 뭐 어느 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 경황이 없을 정도니까요. 정확히 저한테 기억해 달라 하시는 거는 조금 참석자는 사실은 뭐 당정대가 뭐 이 회의 말고 다른 당정계도 있으면 뭐 혼동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는 게 뭐 정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지 부정확한 그것을 어느 분이 이런 말 했다 이렇게 그런 할 걸 수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고 예. 어떤 이야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은 정인도 주의 깊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럼 기억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죠. 아니 왜 이렇게 됐냐? 다들 뭐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하셨고 그래서 대통령께 그날 몇 시에 대통령실에 복귀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께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대통령이 결심을 했다. 그래서 더 못 말렸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전후 사정에 있어서의 대통령실이 당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원망을 듣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역할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대통령 실장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뭐라고 할까 해명 내지는 본인의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하신 거 그거를 제가 주의 깊게 들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지금
앞에 답변에 말씀하실 때는 이제 회의 끝나고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면담을 요구했다는 거는 뭔가 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직접 아니면 대통령이 뭘 요구나 요청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면담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면담해서 뉴스는 뉴스고 네. 사실은 그 자리에 증인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뉴스에 나온 거랑.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중진 의원들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겁니까? 중진 의원들이 이제 우리 대통령실의 그 실장 이하 저까지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는 또 대통령께 직접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자리에는 네네. 저희는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저희는 못 없어서. 들어갔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회의 면담 말씀 네, 면담 자리에 저희는 면담을 묻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갔습니다. 예. 네, 면담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 12월 4일 회의에서 어떤 사유 때문에 면담까지 가게 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뭔가가 답변이 좀 맞는지 확인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중진 의원들이다 보니까 정치 오래 하셨고 그분들도 계엄에 대해서 의야보다 더 강한 그런 뭐 불만까지도 갖고 계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엇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었다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추측해서 추측을 말씀드리고 보고 들은 내용. 왜냐하면 계속 무슨 이야기가 있으니까 결국 면담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건 추측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내용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기는 좀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면담이 되면 사실 증인도 관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만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요, 그날 바로 만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전화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증인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을 직접 면담을 하게 되면 사실은 증인도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주의 깊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뭘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증인이 기억을 왜 하는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왜 제일 계엄을 컸습니다. 예. 이진관 재판장이 정말 법과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고 이 내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역사 의식과 헌법 소호 의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박성재 1심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면 노상원보다 죄책이 적을 것 같지는 않아요. 훨씬 크죠. 김용현보다 적을 수 있겠지만 장관인데. 정량과 별도로 네.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나겠지만 2024년 12월 3일에 왜 계엄을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실마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재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상황을 수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다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2024년 11월 7일인가 윤석열이 뜬금없이 대국민 담화를 열어요. 그렇죠. 대국민 네, 담화를 대국민 열어. 담화를 근데 했죠. 기억하시죠? 네. 아무 이유가 없었어. 대국민 담화를 여는데 제가 그때 그거는 밝혔죠. 창원지검에서 10월 말쯤에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더라. 그 수사 보고서가 뭐였냐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 나눈 SNS 대화 280여 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했더라고. 그게 박성재 손을 통해서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 이야기. 아마도.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밝혀졌지만 명태균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USB를 줬죠. 맞아. USB에는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의 그 유명한 그 통화. 윤상현이한테 그거 한번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그 통화와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고 대노하는 그게 2024년 11월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12월 3일에 얘들이 급하게 했어야 된다는 이유. 공교롭게도 12월 3일이 명태균이 기소된 날입니다. 사건이 명태균이 잘 생각해 보세요.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물이 어떻게 돼요? 증거물이 법정에서 재생이 돼요. 네.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된다. 안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녹음 파일을 당시 명태균이 또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에 넘기겠다 그랬잖아요. 맞아. 마지막에 이게 네. 명태균 게이트가 전체가 100이라면 한 10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열폭해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한 사건은 명태균 사건이 명확한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 뿌락지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부가 판결문에 안 쓰겠습니까 이거를? 당연히 예. 일일이 낱낱이 다 적을 가능성이 높죠. 다 쓸 것이고 아까 네. 보시면 노상원 18년 나왔는데 전 노상원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나오죠. 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2차 종합특검에서도 김건희가 지금 수사가 불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법원 이상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고작 1차 사건 기소로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는데 김건희의 죄상은 결국 검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고 검찰을 벌하는 과정에는 박성재라는 사람을 빼놓고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은 김건희로 가는 문을 박성재가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박성재는 그 안가 사인회동, 그러니까 수습에도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뭐 김주현, 민정수석 왜 이분들 지금 저는 수사 안 받는지 이해가 되지 이완규. 않고 이완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법무 검찰에 대한 수사 이게 사실은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유화 검찰권 사유화의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 사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진관 재판장이 1심 진행하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 특검에서 법무 검찰로 가는 그 길목에 이제 박성재 장관 서 있으니까요. 전 앞으로 중형을 면키가 어렵습니다. 내란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25년 가까이는 챙겨질 것 같고 다른 범죄 이제 검찰권 사유화 이런 데서 또 하나 둘씩 직권남용으로 더 죄가 더해지면 은 이분도 아마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 전 정의가 구현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이 누가 더 있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전직 군 사령관들에 대한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군에서 중징계를 받고 나와 있어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사건들이 하나둘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온 상태고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부사령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선처 여지가 좀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직언직설을 하고 뭔가 법정에서 제대로 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인데 일관되게 진술하고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결 선고를 보면서 개전의 정이 있을런지 아니면 계속해서 기존에 있었던 진술 태도를 고집할 건지 이걸 관심 갖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바로 바뀌죠. 그러니까 오늘 딱 보면 여인형도 판단력이 있을 텐데 지금 딱 보면 상황이 이거는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김용현 쪽에 서서 만약에 그쪽이 힘을 얻고 윤어게인이 가능하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본인이 윤석열과 김용현을 대신해서 형량을 많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여인형 입장에서 내재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인형은 진실을 밝혀가지고 오히려 책임을 위에 떠넘기는 것이 훨씬 본인에게 네. 좋을 거기 때문에 전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현태도 지금 거기도 기소가 돼 있는데 기소가 돼 있죠. 지금 재판이 어디서 관할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최근에 파면당했나 뭐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전환길이랑 붙어가지고 방송 많이 하던 방송인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네. 이 오늘 판결도 네. 전환길이랑 같이 밖에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라이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 비슷하지 않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유동규 지금 12.3 내란의 유동규 역할을 네. 그분이 하고 있던데 유동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완전 맛이 갔어요. 유동규 많이 맛이 흔들릴 것 가서 같아. 재판에 아예 나오질 않으니까 이진관 그것도 이진관 이진관 판사, 재판 어. 대장동 재판이 또 이진관 이진관 판사야. 판사한테 아, 왜 이렇게 바쁘신 거야 지금? 그분은 내가 볼 때 잠을 못 잘 거예요. 너 일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 국민 모약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진짜. 사건이 대장동만 이게 대장동, 파생 사건이 위례, 많죠. 네. 백현동, 성남에 그러니까요. 네. 네 개의 사건이 하나로 이진관 재판부에서 하는데 유동규가 잘못 걸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정의 구현하기 아프다고 안 나오니까 바로 과태료 때려버리고 때렸어요. 구인해 버렸어. 와, 다음엔 체포돼서 나와. 지금 그 뒤집힌 마우스님이 노벨 평화상 받기에는 부족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행여나 네. 항소심 가면 정말 전격적인 감형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착각을 하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서울 고등법원부터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를 시작하고 심리도 이렇게 지기현 부장판사처럼 1년 질질 끌지 않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되기를 항소심은 3개월 안에 끝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많이 따질 가능성이 높고 이들 피고인들을 상대로도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데 지금 서울고법의 형사 1부와 형사 12부의 사건이 이제 배당이 돼 있고 이건 무작위 배당으로 가는 거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등재판부격으로 꾸려진
재판부도 있기 때문에 특정 부장판사에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상호 토론 끝에 정하기 때문에 양형이라는 건 저 엄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참 잘 만들어놨죠. 그 전에 뭐 위헌이니 뭐니 시비는 많았지만 이거 안 해놨으면은 국민들께서 더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1심도 잘 나왔고 2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것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대등 재판부로 돼 있기 때문에 대등 재판부가 뭐냐면은 우리 구교영 앵커님이 논설 위원님들하고 셋이서 글을 하나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서로가 그러니까, 네. 각자가 역할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1심처럼 지기현 재판장이 배석 판사들을 데리고 하는 거랑은 아예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주심 재판장도 누가 걸릴지는 좀 더 정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2심에서는 이 법리만을 좀 가다듬으면 되고 1심에서도 너무 질질 끄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증인신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서만 증인신문하고 나머지는 그냥 법리 교정하고 양형만 조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2심에서는 재판 뭐 3달 안에 이거 금방 끝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내란 재판부라는 그 역사적인 위치, 그 위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엄정하게 전 잘 사법부가 해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거 이제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이제 항소심 준비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오산인 게 본인이 지금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으로 5년 받았고요. 이번에 내란 본류 범죄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앞으로도 1심이 재판이 6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사실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양형이 얼마나 중요하리냐마는 기본적으로 외환 사건으로 지금 평양 무인기 침투 등과 관련된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덕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위증한 부분에 대한 재판도 정식으로 이제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김건희 특검이 또 2건 기소했죠.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 제공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의 운명과도 관련돼 있는 그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재판이 있고요. 그거는 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1차 특검이 너무도 잘못한 게 네.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너무 예를 들면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가 우리 장모 남한테 1원 한 푼 손해준 거 10원 한 푼 손해준 적 없다. 네. 손해 끼친 적 없다. 뭐 이런 거짓말들 몇 개만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들만 했는데 네. 불법 선거사무소 위치까지 다 나오고 예화랑 위에 있었다. 양재동 서희건설 몇 층에 있었다. 다 나왔는데 그 사무소를 다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난 왜 이렇게 했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너무나 명백한 흐름에 불구하고 만약에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끝난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끝나서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반 이적죄가 아니니까 2차 특검 입장에서는 일반 이적죄가 아니고 외환 유치 전쟁 유도했다. 요를 밝히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가장 하죠. 만약에 그렇죠. 윤석열이 무섭죠, 무서워. 대선 무효가 돼버리면 당선 무효가 돼버리면 야 이거 얼마나 토해내야 됩니까? 당선 지금? 지금 397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397억 원. 네. 400억 가까이. 국민의힘 자산이 전체 자산이 한 1,200억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400억 정도를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좀 난리가 나겠죠. 막대한 예. 재정상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댓글도 보니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2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사 1부 거기가 이제 그 송영길 대표 무죄준 그쪽인데 뭐 지금 12부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12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극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둘 중에 하나 그 송영길 대표 무죄준 그 판사님도 어쨌든 간에 뭐 기대를 하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조의대 체제에 영향력이 없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의대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건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일단은 이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 요거는 요거대로 좀 분리를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뭐 댓글로도 올려주시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송영길 대표 무죄 낸 그 판사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니 저도 그 뭐 말씀드립니다. 하나 보태면 제 기억이 맞다면 윤성식 부장판사는 고법 형사 1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공보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되게 공보관임에도 말을 좀 아끼고 차분하고 이런 신중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마 법리 위주로 크게 문제 없이 판단을 내릴 것 같다. 거기가 대등 재판부로 돼 있는 거죠. 거기가 대등 재판부가 아닌 것 같고 12부가 대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12부에 어. 대해서 뭐 이런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좀 많이 개별 나오니까. 판사의 성향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등 재판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구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사실심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근데 이렇게 그래도 생각합니다. 이제 예. 불신을 가지시는 건 저도 동의는 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의대 불신 체제의 있지. 문제니까 네. 이거랑 좀 논의를 구력으로만 다르게 따지면 해야죠. 조이대도 구력 있는 거 아니에요? 구력 무지만 있어. 구력 많죠. 대법원 네. 대법관을 아, 한번 우리가 하고 또 했으니까. 경계해야 돼. 구력만으로 구력은 우리가 안 돼. 안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구력 안 쳐줍니다. 네, 솔직히. 구력 안 쳐줍니다. 그리고 윤석열 마저 재판 1심 재판 소개해드리면은 최혜병 특검이 기소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 직권남용 사건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종섭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킨 범인 도피 혐의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1심이 6개나 된다. 그 더 있겠죠. 이제 앞으로 2차 종합특검에서 또 기소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먹을 게 많으니까요.